러시아 건설부 차관이 한국 건설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봐온 사람이었죠. 소련 시절 시베리아 횡단철도 보수 공사부터 모스크바 재개발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수심 48m 바다 밑에서 180만 톤짜리 터널 6개를 연결한 거가대교. 조류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20날밖에 안 되는 악천후 속에서 12점, 3km 해상 다리를 완공해버린 인천대교. 독일이 10년 걸린다는 공사를 3년 만에 끝내버리는 미친 속도.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140조 원이 걸린 러시아 전후 복구 시장. 유럽은 제재 때문에 못 들어오고 일본은 영토 문제로 발이 묶였죠.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영하 30도 동토층 위에서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도대체 한국 건설이 뭐가 다르길래 냉전의 적이었던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걸까요?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러시아 관료가 한국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연방건설교통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됐죠. 2024년 늦가을, 저는 마리우폴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 40만 명이 살던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건물 잔해와 포탄 구덩이만 남았더군요. 콘크리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항만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고 철도는 끊어졌으며 공장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복구 비용 추정치가 올라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140조 원. 러시아 연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불현듯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기술자셨어요. 소련 시절 최고의 현장 감독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체제가 붕괴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예산이 끊기고 자재가 빠지고 부실 공사가 횡행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는 현장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건설을 하겠다고. 부끄럽지 않은 인프라를 남기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날 모스크바로 돌아오니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장관. 제 직속 상관이었죠. 장관님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독일 컨소시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건설사들이 뭉친 연합체였죠. 장관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럽과 관계 개선도 하고 복구 사업도 진행하면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재는요? 유럽연합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았잖습니까? 장관님은 손을 내저으셨어요. 그건 외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장관님이 너무 서두르고 계셨거든요. 140조짜리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걸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또 났어요. 부실 공사, 졸속 행정.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안드레이 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고려인 3세 직원이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의전 업무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메모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관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자료입니다.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몇 개와 문서들이 담겨 있더군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다리가 나타났어요.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거대한 구조물. 인천대교라고 했습니다. 12.3km. 영상 속 자막이 스쳐 지나갔죠. 세계에서 7번째로 긴 해상 교량.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숫자였어요. 공사 기간 4년. 저는 멈칫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교량을 유럽에서 지으면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꺼가대교. 바다 및 수심 48m에서 180만 톤짜리 터널 6개를 연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매터널 공법이라고 했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방식인데 오차 범위가 수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럽 컨소시엄의 과거 프로젝트 기록도 검토했죠. 독일이 주도한 발트해 연안 인프라 사업. 예산 공기 5년이 결국 12년으로 늘어났더군요. 예산 초과율은 무려 300%. 일본은 어떨까요? 북방 영토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보고서를 보니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였어요. 중국은 품질 문제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고요. 그러고 보니 2018년 평창이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을 때 받은 충격. 영하 20도 강원도 산골에서 그 거대한 시설물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시 한국 관계자가 이 정도는 보통이라고 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빨리 찾아오죠. 저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안드레이 김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그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45이라고 했는데 30대 후반으로 보였죠. 고려인 특유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드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이었다고요. 3대에 걸쳐 러시아 땅에서 살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대를 이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업무를 자원했고 지금은 대사관에서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 자료를 보내준 겁니까? 안드레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건설업계에서 러시아 복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채널로 먼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서방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대놓고 손잡기는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140조 원짜리 시장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드레이가 태블릿을 꺼내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실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신도시를 건설한 이야기. 싱가포르 해상에 인공섬을 만든 이야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이야기. 하나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이었죠.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자료였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시베리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기록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러시아 극동 지역 가스관 공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군요. 영하 40도 환경에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영하 40도요. 그건 일반적인 건설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온도거든요. 윤활유가 얼어붙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죠. 그런 환경에서 공사를 해낸 경험이 있다니.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는 건 어떻겠냐고요. 한국에 가셔서 현장을 둘러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게 알려지면 장관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독일 컨소시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상태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내 엘레나가 무슨 고민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장관님 옆에 낯선 외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 프란츠 밀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건설 컨소시엄 대표였죠. 밀러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장관님은 흡족한 표정이셨습니다. 밀러 대표가 직접 모스크바까지 오셨다면서요. 그만큼 이번 사업의 진심이라는 뜻 아니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밀러와 악수를 나누면서 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비즈니스맨 특유의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이 사람은 러시아 복구 따위는 관심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직 돈만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장관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사들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이요. 장관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장관님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거가대교와 인천대교 건설 실적, 극한 환경 시공 경험, 공기 단축 사례들. 장관님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볼코프 차관. 장관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느냐고요. 독일 컨소시엄과 손잡으면 경제 제재 완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재 완화는 건설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외교적 협상의 문제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눈빛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등 뒤로 장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요. 볼코프 차관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배제 통보였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 나탈리아가 와 있었어요. 모스크바 건축대학에 다니는 24살 딸입니다. 평소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나탈리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아내 엘레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치를 주더군요. 딸이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나탈리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번 여름에 유럽 건축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비용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냐고요. 평소 같았으면 흔쾌히 그러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관님한테 찍힌 상황, 독일 컨소시엄 문제, 한국 건설사 자료들.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죠.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요. 나탈리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는 맨날 그렇죠. 일만 중요하고 가족은 뒷전이잖아요.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일밖에 모르다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나탈리아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엘레나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부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도 저처럼 제대로 된 건설을 꿈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셨죠.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똑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안드레이 김이었어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 관계자가 다음 주 도쿄에 온다고요. 비공식으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쳤어요.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물 흐르듯 이어지는 동선, 어디서도 막히지 않는 흐름. 저는 전 세계 공항을 다 가봤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이었다면 2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러시아 입국 심사의 악명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안드레이 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 대형 건설사의 해외사업 본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를 오래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웠다고요.
공항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도로 상태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속도로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러시아 도로에 움푹 파인 곳들, 갈라진 아스팔트, 덜컹거리는 이음새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박 본부장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가벼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장관 몰래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공식 출장은 유럽 순방으로 신청해놓고 경유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발각되면 끝장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박 본부장 외에 두 사람이 더 합류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여성 박사와 이만수라는 현장 소장이었죠. 김서연 박사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극한환경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동토층 시공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안드레이가 귀띔해주더군요. 이만수 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투박한 인상. 30년 넘게 해외 현장을 돌았다고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거라고요. 박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러운 거라고요. 김서연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러시아는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제재 문제도 있고 대금 회수 문제도 있고요. 왜 굳이 러시아에 가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호감이 갔어요. 빙빙 돌려 말하는 외교적 수사에 질려 있었거든요. 이만수 소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하 30도 동토층이라고요? 그 소장은 피식 웃었어요. 재밌겠는데요. 시베리아에서 일해본 적 있는데 그때가 제일 신났거든요.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것보다 빨랐죠. 거리는 비슷한데 말입니다. 열차 안에서 김서연 박사가 태블릿으로 브리핑을 해주었어요. 오늘 볼거가 대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구조물의 단면도가 떴어요. 저는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심 48m. 바다 밑에서 180만 톤짜리 침매터널 6개를 연결했다고요. 각각의 터널 구조물이 축구장 2개 크기였습니다. 그걸 바닷속에 가라앉혀서 밀리미터 단위로 맞췄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0mm 이내라고요. 180만 톤짜리 구조물을 10mm 오차로 연결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차로 1시간쯤 이동하니 거가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바다 위로 솟은 사장교 구간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해저터널이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헬멧을 쓰고 터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안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지금 제 머리 위로 48m의 바닷물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현장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터널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조류였다고요. 이 해역은 조류가 워낙 세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됐다고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됐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180만 톤짜리 구조물을 가라앉히고 연결했다는 겁니까? 이만수 소장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완벽하게 계산해놓고 한 번에 끝내야 했다고요. 실수하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요. 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거가대교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상 교량 구간과 해저터널 구간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차관님,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과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 기술력이면 마리우폴 항만 복구가 가능할까요? 영하 30도 동토층 위에 철도를 놓을 수 있을까요? 파괴된 공장지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스크바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관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볼코프 차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이라고요.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이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볼코프 차관이 프랑크푸르트 경유편에서 내리지 않았다더군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장관님은 제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어요. 체감상으로는 몇 분처럼 느껴졌죠. 장관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볼코프 차관.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독일 컨소시엄과 진행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다른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조 원짜리 사업을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장관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능성? 한국이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해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요? 장관님, 우리가 지금 정치 게임을 하자는 겁니까? 마리우폴 시민들은 폐허에서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인프라가 필요한 거지, 정치적 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관님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국에서 압박이 오고 있다고요. 아마 내일 당장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장관님한테 이미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를 더 지체하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직위 해제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장관님은 독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밀어붙일 거고 저는 그 부실한 결정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이 도시도 한때는 전쟁의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새벽녘에 겨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만 더 남겠다고요. 박 본부장이 보여주겠다는 곳을 보고 판단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아침에 로비로 내려가니 박 본부장 외에 다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정태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담당이라고 했어요. MIT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일정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대교는 거가대교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12.3km.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차를 타고 건너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해 바다를 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죠. 다리 중간쯤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전망구역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거셌습니다. 이만수 소장이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여기가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라고요. 조류가 가장 센 곳이었답니다.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다리를 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작업 가능 일수였다고요. 조류와 날씨 때문에 1년에 고작 20일 정도밖에 해상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에 20일이요? 그렇다고 했어요. 나머지 345일은 바다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20일 동안 모든 걸 끝내야 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0일 만에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겁니까? 이 소장이 웃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미리 육지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 20일 동안 설치만 한 거라고요.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요. 교각, 상판, 케이블 정착부 등 모든 부품을 육상에서 미리 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짧은 기간에 대형 크레인선으로 운반해서 한 번에 설치하는 거죠. 정태현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실제 시공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레인에 매달려 바다 위로 이동하는 모습. 그걸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내려놓는 장면. 숨이 막혔습니다. 정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정밀 제조업에 가깝다고요. 오차를 최소화하려면 설계, 제작, 운송, 설치 전 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독일이 10년 걸린다는 공사를 한국은 어떻게 3년 만에 끝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더 똑똑하게, 더 치밀하게요. 다리를 다 건너서 인천 쪽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박준혁 본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러시아 복구 현장이 영하 30도 동토층이라고 하셨죠. 저희한테는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얼어있으면 연중 내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동토층에서는 봄에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물러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지만 땅이 계속 얼어있으면 오히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말이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시베리아 대지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저 광활한 땅 어딘가에 전쟁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복구를 기다리는 폐허가 있었죠.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리자마자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장관실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차관님을 모시러 왔다고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크렘린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해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건설교통부 본관이었습니다. 장관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관님 옆에 프란츠 밀러가 앉아 있었거든요. 독일 컨소시엄 대표 말입니다. 장관님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밀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밀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승자의 여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장관님이 입을 여셨어요. 볼코프 차관, 자네가 한국에 다녀온 건 이미 알고 있네.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14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유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차관님, 한국 건설사들이 뭘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지원 없이 러시아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컨소시엄과 계약하면 EU 차원의 금융 지원도 따라온다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정치적 약속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증명된 사실이에요. 장관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볼코프,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해임할 수도 있어. 알고 있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상황만 악화될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러가 따라 나오더니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차관님,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어차피 결정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다음 주면 양해각서 체결됩니다. 그는 씩 웃고는 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탈리아가 학교 그만둔대요. 아내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엘레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탈리아가 왜요?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한테 실망했대요. 맨날 일만 하고 가족은 신경도 안 쓴다고요. 건축 공부해서 뭐 하냐고. 아빠처럼 될 거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가 건축대학에 간 건 저 때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멋진 건물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런 딸이 지금 그만두겠다고 한다니요. 엘레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드미트리,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은 집에 와도 마음이 여기 없잖아요. 맨날 일 생각뿐이잖아요. 나도 지쳤어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엘레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일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소련 시절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헬멧을 쓰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냥 웃고만 계셨어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반 페트로프였어요. 군 시절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죠. 지금은 에너지부 차관으로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지금 통화 가능한가? 이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아직 어두웠고 사람도 없었죠. 이반이 먼저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한 건. 이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 장관 주변을 조사해봤어. 에너지부 쪽으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서 파봤더니 연결고리가 나왔네. 봉투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해외 계좌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훑어봤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쿠즈네초프 장관 명의로 키프로스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 독일 쪽에서 정체불명의 자금이 들어왔더군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이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밀러 그 자식, 장관한테 뒷돈 먹인 거야. 양해각서 체결되면 더 큰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봐. 이건 명백한 뇌물이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독일 컨소시엄 과거 실적을 조사해봤어.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야.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독일 컨소시엄이 주도한 발트해 연안 항만 공사 기록이었어요. 공사 기간이 당초 5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배 이상 초과했더군요. 게다가 완공 후 2년 만에 구조물 균열이 발생해서 재공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부실 공사였어요.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민낯이었죠. 저는 이반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건가? 이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에너지부에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장관 패거리들이 나라 말아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사람들 말이야. 우리끼리 조용히 자료를 모아왔어. 그때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빅토르 세르게예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은퇴 건설 기술자였죠. 작년에 아버지 제삿날 찾아오셨다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반에게 물었습니다. 빅토르 아저씨 연락처 하나. 세르게예프 말이야. 이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왜 만나볼 건가? 그날 오후 저는 빅토르 세르게예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흰머리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67이라고 했지만 70이 넘어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빅토르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들어오게, 드미트리.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만.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소련 시절 건설 현장 사진들이었죠. 그중 하나에 아버지와 빅토르 아저씨가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둘 다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꺼가대교, 인천대교 시공 장면이었죠. 빅토르 아저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야 입을 여셨어요. 이게 진짜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해낸 일이에요. 빅토르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꿈꾸던 건설이야. 자네 아버지와 내가 밤새 도면 그리면서 상상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드미트리, 자네 아버지는 부실 공사 때문에 돌아가셨어. 제대로 된 기술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저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 빅토르 아저씨가 화면을 다시 가리키셨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와. 러시아에 데려와서 제대로 된 건설을 보여줘. 그게 자네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장관이 뭐라 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일은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반이 준 서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어요. 장관의 비리를 폭로하려면 확실한 보호막이 필요했죠.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행정실 소속 보좌관이었어요. 대통령께서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번 주 내로 시간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장관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든 방해할 테니까요. 저는 보좌관에게 부탁했어요. 이 일정을 장관실에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대통령께 드릴 특별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알아챈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죠. 아마 장관에 대한 소문이 행정실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드레이 김에게 연락했어요. 급한 일이라고요. 한국 건설사 쪽에서 공식 제안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물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제안서가 필요하신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요. 구체적인 공사 계획, 예상 비용, 공기, 기술적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 담긴 거요. 전화기 너머로 안드레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본국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사흘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이요? 안드레이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그건 너무 촉박한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가 가진 시간의 전부입니다. 장관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야 해요. 안드레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새벽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준혁 본부장이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후복구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제목이었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마리우폴 항만 복구 계획, 돈바스 지역 철도 재건 방안, 산업단지 재건축 로드맵까지 모든 게 구체적인 수치와 도면으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동토층 시공 기술 부분이었어요. 김서연 박사가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콘크리트 양생하는 방법,
동결방지 기초공법, 극한 환경용 특수장비 목록까지 읽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만에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을 게 분명했죠.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통령 보고 당일이 됐습니다.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는 2개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건설사 제안서, 다른 하나는 이반희 장관 비리 자료였죠. 대기실에서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더니 보좌관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넓은 책상 뒤에 대통령이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안께, 볼코프 차관. 특별 보고가 있다고 들었네.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 각하, 오늘 2가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후복구 사업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관한 우려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계속해보게. 저는 한국건설사 제안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눈을 붙인 것 같았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어스름한 새벽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어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숱한 고비를 넘겼잖아. 오늘도 해낼 수 있어. 아침 8시에 한국팀과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은 여느 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김서연 박사는 노트북을 꼭 안고 있었고 정태현 엔지니어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만수 소장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통역사만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장소는 크렘린 인근의 정부 청사였습니다. 대형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죠. 도착하니 이미 독일 컨소시엄 팀이 와 있었어요. 프란츠 밀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는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진용이었죠. 심사위원석에는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방부 관계자,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맨 가운데에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있었어요. 사실상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독일 컨소시엄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밀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유창한 러시아어로 시작했죠. 우리 컨소시엄은 유럽 최고의 건설사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150년 역사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 복구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화면에 화려한 그래픽이 떴어요. 과거 프로젝트 실적, 보유 장비 목록, 투입 인력 규모. 숫자들이 현란하게 지나갔습니다. 밀러는 능숙한 발표자였어요.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트의 항만 공사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어요.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 재공사 문제 말입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민낯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죠. 밀러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재정부 차관이 물었어요. 예상 공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밀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1단계 사업은 7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년.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한국팀 제안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독일 측 발표가 끝나고 20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혁 본부장과 마주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이제 저희 차례죠. 휴식이 끝나고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박 본부장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의 첫마디가 회의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꺼가대교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수심 48m 바닷속에서 180만 톤짜리 터널이 연결되는 장면.
심사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인천대교였어요. 악천후 속에서 거대한 교각이 세워지는 장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구조물을 맞추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김서연 박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동토층 환경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연 박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어요. 화면에 동토층 단면도가 떴습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갔죠.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양생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영하에서 얼어버려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수화 반응이 저온에서는 극도로 느려지거든요.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수 발열 거푸집과 보온 양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거푸집 내부에 열선을 매설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타설 후에는 보온 덮개로 2중 3중 감싸서 열 손실을 막아요. 이 기술은 이미 시베리아 가스관 공사에서 검증됐습니다. 화면에 실제 시공 사진이 떴어요.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에서 작업자들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하 38도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죠. 심사위원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안 변형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동토층은 여름에 표층이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면서 집안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걸 동상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나 도로가 이 힘을 버티지 못하면 갈라지거나 기울어집니다. 화면에 동상 피해 사진들이 떴어요. 갈라진 도로, 기울어진 건물, 부서진 활주로. 러시아 곳곳에서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자기 나라의 인프라 문제를 눈앞에서 보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저희는 파일 기초를 동결선 아래까지 깊이 박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 박사가 단면도를 가리켰어요. 동결선이란 땅이 얼어있는 깊이를 말하는데요. 러시아 북부 지역은 동결선이 지하 200m 이상까지 내려갑니다. 저희는 파일을 최소 15m 깊이로 박아서 집안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도 같은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이 한 가지 더 앞서 있어요. 파일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해서 얼음이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이러면 동상현상이 일어나도 파일이 땅과 함께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를 지키는 거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군인 출신으로 보였죠. 질문이 있는데요. 영하 30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목소리에 회의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버틸 수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수 소장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소장의 거친 손이 마이크를 감쌌어요. 30년 동안 해외 현장을 돈 사람의 손이었죠.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외 현장을 돌았습니다. 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사우디 사막에서도 일했고 시베리아에서도 일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공사한 적도 있어요. 그때 새벽에 밖에 나가면 콧물이 코에서 나오자마자 얼었습니다. 눈썹에 성에가 끼고 손가락이 5분 만에 감각을 잃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 소장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력 관리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특수 방한복, 발열 장갑, 안면 보호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소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작업자들의 방한 장비 사진이 떴습니다. 우주복처럼 생긴 주황색 작업복이었죠. 그리고 교대 근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연속 작업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요.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식. 휴식 공간은 난방이 완비된 컨테이너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항상 준비해두고요. 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저희 회사는 30년간 해외 현장에서 중대재해 제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정태현 엔지니어 차례였어요. 이제 AI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사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떴어요. 마리우폴 항만의 현재 상태가 먼저 나왔습니다. 파괴된 부두, 부서진 크레인, 침몰한 선박들. 폐허 그 자체였죠.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봤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 엔지니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차, 잔해 철거가 시작됐어요. 3개월 차, 기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6개월 차, 부두 구조물이 올라갔어요. 1년 차, 새로운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폐허가 점점 되살아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심사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특별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어요. 회의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독일 측은 7년을 제시했는데 한국 측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같은 공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말 3년 만에 가능한 겁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박자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과시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인천대교를 지을 때 조류 때문에 1년에 20일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바꿨어요. 바다에서 할 일을 육지에서 미리 다 해놓고 그 20일 동안 설치만 했습니다. 결과는 공기 단축 2년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러시아 동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얼어있으면 오히려 유리해요. 집안이 단단하니까요. 저희는 겨울에 집중 공사하고 여름에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악조건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특별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러시아 복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 본부장에게 쏠렸습니다. 박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맨손으로요. 도움을 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내야 했어요. 그 경험이 저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세워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 서 있는 폐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걸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이만수 소장의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죠.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점심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후에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한국팀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었죠. 박준혁 본부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피우는데 오늘은 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해했어요.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쿠즈네초프 장관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볼코프. 장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나? 자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면서. 내 머리 위로 뛰어넘은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 장관님, 저는 국가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비웃었어요. 국가를 위해? 웃기지 마. 자네는 자기 출세를 위해 나를 팔아먹은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후 심의에서 뒤집어 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관이 무슨 수를 쓰려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오후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쿠즈네초프 장관이 직접 들어온 겁니다. 원래 심사위원 명단에 없었는데 말이죠. 장관은 당당하게 심사위원석 한가운데에 앉았어요.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최종 심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당연히 주무장관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의 직위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장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한국건설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배포됐어요. 저도 한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한국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 문제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과거 중동에서 있었던 공기지연건, 동남아시아에서의 하자, 보수건,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과장되거나 맥락이 생략된 내용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건설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장관의 공격에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뭔가 볼코프 차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반이 준 자료였죠. 장관님께서 한국건설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독일 컨소시엄의 실적도 함께 검토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발트해 항만 공사 보고서였습니다. 공기 5년 예정이 12년으로 지연. 예산 3배 초과. 완공 2년 후 구조물 균열로 재공사. 심사위원들이 술렁였어요. 장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자금 흐름입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키프로스 페이퍼 컴퍼니 독일 쪽에서 들어온 자금.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장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볼코프,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일단 진정하시죠. 그리고 볼코프 차관,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공식 금융기록과 해외 등기 자료입니다. 검찰에서 확인하면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좌관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잠시 후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쿠즈네초프 장관님, 함께 가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관이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별보좌관이 기침을 했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 발생했군요. 하지만 심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전후복구 프로젝트 1단계 사업자로 한국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박준혁 본부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죠. 계약 체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우폴 복구 현장에 첫 번째 한국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대형 화물선 3척이 부서진 항만에 정박했습니다. 크레인,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진 중장비들이 줄지어 내려왔어요. 착공식 날 아침, 영하 25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삽을 뜹니다. 이 폐허 위에 희망을 세울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요. 짧은 연설이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착공 버튼을 눌렀어요. 굴착기가 첫 번째 흙을 파올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폐허였던 항만에 임시 사무실과 숙소가 들어서 있었어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들이었죠. 그 안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소장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장관님 오셨습니까? 그는 여전히 차관이라고 불러야 했지만 습관처럼 장관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소장이 활짝 웃었어요. 순조롭습니다. 러시아 인부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해줘요. 처음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손짓 발짓으로 다 통합니다. 일하는 건 만국 공통이에요. 현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어울려 일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호흡은 맞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시범을 보이면 러시아 노동자가 따라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말이 필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컨테이너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열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한순자 아주머니가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의 자원에서 현장에 오신 분이었죠. 30년 넘게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추운 날에는 얼큰한 게 최고지요. 러시아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 벌써 익숙한 듯 후후 불며 먹는 사람. 다양했어요. 저기 큰 친구 있죠? 아주머니가 한 노동자를 가리켰어요. 덩치 큰 금발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첫날에는 냄새가 이상하다고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숟가락만 먹어보라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매일 3그릇씩 먹어요. 김치찌개 중독이에요. 그 청년이 마침 빈 그릇을 들고 왔어요. 서툰 발음으로 더 주세요 라고 한국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국자를 휘둘렀어요. 그래, 많이 먹어. 힘내야 일하지.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땀 흘리는 것.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어요. 오후에 김서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사는 현장 한쪽에 마련된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 위에 패딩을 껴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멋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샘플을 들어보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영하 25도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인데 강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했어요. 발열 거푸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솔직히 저도 걱정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됐어요. 진짜로 됐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겨울 동안 기초 공사를 마치고 봄이 오기 전에 구조물 골조를 세웠어요. 한국팀의 효율성에 러시아 측 관계자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독일이 7년 걸린다던 공사. 정말로 3년 안에 끝날 것 같았어요. 복구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해야 할 때였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습니다. 나탈리아와 엘레나.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이었죠. 어느 주말 저녁 용기를 내서 나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학교를 쉬고 있었어요. 만나자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은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탈리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딸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탈리아, 아빠가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어. 가족한테 소홀했어. 내가 왜 건축을 선택했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아빠 자격이 없었어.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요,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건축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빠처럼 멋진 건물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딸이 숨을 골랐어요. 근데 아빠는 집에 와도 맨날 서류만 봤잖아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가 뭘 공부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일밖에 몰라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이 전부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죠. 미안하다, 나탈리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요? 네. 아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 건축을 쓰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도요. 그래,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좋은 사람들 소개해 줄게. 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탈리아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졸업 논문 주제를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제목은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기술 혁신 할러 마리우폴 복구 프로젝트 사례 연구. 지도교수가 흥미로운 주제라며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엘레나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산책 중에 엘레나가 말했어요. 드미트리,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당신이 보여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신뢰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착공 2년차가 되던 해봄, 드디어 마리우폴 항만 1단계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불가능하다던 공사를 정말로 3년 안에 해낸 거였죠. 완공식 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부두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3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녹슨 철골, 침몰한 선박들. 전쟁이 남긴 상처가 처참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부두, 최신식 하역 크레인, 반짝이는 창고 건물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완공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하셨습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셨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부두 위를 걸으시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대통령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볼코프, 자네가 해냈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카카. 한국 파트너들과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해낸 겁니다.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지어진 부두 위에 단상이 마련됐어요. 한국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양국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죠.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협력이 이뤄낸 기적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공로상을 받았어요. 단상에 오른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게 보였어요.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린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 본부장이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 러시아 노동자들, 영하 30도 추위에도 따뜻한 밥을 해주신 식당 아주머니까지요. 회장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한순자 아주머니가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아주머니를 향했죠.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샴페인이 돌고 악수와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다가오셨어요. 경호원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볼코프, 잠깐 얘기 좀 하지. 대통령이 저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수고했네.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 자네 공이야. 감사합니다, 카카.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으셨어요. 겸손하군. 좋아, 그 겸손함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통령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맡아주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관이요? 쿠즈네초프는 구속됐네. 새 장관이 필요해. 자네만한 적임자가 없어. 능력도 있고 청렴하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거든요. 차관에서 장관으로. 그것도 대통령의 직접 지명으로. 각하, 제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적합하지 않으면 내가 제안하지 않았어. 자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버지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각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 본부장이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그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본부장.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정식 발령 전입니다. 곧 되실 거잖아요. 저는 새로 지어진 항만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인들이 화물을 나르고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무실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제대로 된 건설을 꿈꾸셨던 아버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저는 마리우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어요. 빅토르 세르게예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80이 가까운 연세에도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났어요. 공항에서 아저씨를 모시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아저씨는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3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도로가 이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완공된 항만 시설에 도착했어요. 휠체어를 밀고 부두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크레인들, 최신식 하역 설비, 반짝이는 창고 건물들. 아저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셨죠. 투어가 끝나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항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배들이 드나들고 컨테이너가 쌓이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항구였어요. 그제야 아저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드미트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보게 해줘서 고맙네. 아저씨.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꿈꾸던 게 이런 거였어. 제대로 된 건설. 부끄럽지 않은 인프라.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구조물. 그걸 이제야 보는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소련 시절 최고의 건설 기술자였던 아버지.
체제가 무너지면서 부실 공사가 횡행하고 그런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이 꿈꾸시던 세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드미트리, 자네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야. 아저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저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한순자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팀 전원과 러시아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나탈리아와 엘레나도 왔습니다. 빅토르 아저씨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하셨죠. 아주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였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파전. 한국 음식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이 신기한 듯 젓가락질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3년 전 저희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기회가 있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제재 문제, 대금 회수 문제, 극한 환경. 안 할 이유가 100개는 됐습니다. 박 본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드미트리 차관님, 아니 이제 장관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조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절박함. 제대로 된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 그게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박 본부장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맨손으로요.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내야 했어요. 그 경험이 저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세워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잔을 높이 들었어요. 장관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건배합니다. 건배.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잔이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마리우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토 위의 핀 꽃처럼 우리의 희망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딸이 속삭였어요.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해냈어요. 저는 가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한국팀과 러시아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동토 위에 세운 기적의 다리. 그 다리 위로 희망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이시나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시던 건설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